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린 분은 산타가 되실 준비는 하셨나요? 손카드는요, 아이가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게 왼손으로요. 혹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써요? 물으면 아직 우리말에 서투르시잖니? 라고 대답하는 센스. 근데 아이가 혹시 엄마가 산타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요? 12월 23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원짜리 동전이 왜 소름 끼쳐요? 이거 10원이라고 무시하는 거에 뭐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요즘 현금 쓰는 사람들도 잘 없고 특히 동전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저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보면 요즘에 괜히 반가운 마음도 들곤 그럴 수 하거든요. 있죠, 네네. 그런데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이요. 네. 10원짜리 여러 개를 보신 거예요, 가게에서. 어허. 그런데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열흘 전쯤에요. 미용실 바닥에 10원짜리 동전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는 걸 이 사장님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어라?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뭐 동전 지갑에서 떨어뜨렸나 어머, 싶어서 실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어머. 그렇습니다. 저거 보면은 그냥 뭐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곤 하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 사장님도 그렇게 넘겼는데 며칠 뒤에 카운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 아래에 10원짜리 동전이 저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도 발견을 했는데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네, 이거 진짜. 네, 수납장 아래도 있고 노트북 아래 그리고 가게 바닥에도 떨어져 있었는데 뭐야? 누가 일부러 뒀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아예 두고 갈 거면 500원짜리 떨어뜨리고 가지 이렇게 웃어 넘겼는데 네. 이렇게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넘기기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누가 일부러 두고 간 건지 가족이나 직원들이 떨어뜨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수십 개의 10원짜리 동전을 누가 일부러 혹시 두고 간 건 아닌가 하면서 뭔가 찝찝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한 장 나오나 물론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왠지 반갑기보다는 뭔가 약간 찜찜하고 약간 오싹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매우 찜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누가 이랬지 하고 그래서 찾은 거예요. 며칠 뒤에 네. 범인을 찾았습니다. 어허?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연인데 당시의 모습이 영상으로 어허? 남겨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어느 중년의 검은 옷을 손님이 딱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분이 이제 직원이 잠시 대기하시라고 네. 그렇게 한 사이에 미용실 곳곳을 슬슬 저렇게 탐색을 하면서 동전을 저렇게 구석구석 어머머, 놓는 어머머. 저런 행위를 한 거예요. 어머머머. 중간중간에 어머머. 미용실 직원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슉 밀어놨네요. 그렇습니다. 서랍장 위, 아래, 앞, 뒤, 뭐 여기저기 구석구석 정수기 아래, 카운터 위 막 던져놓고 막,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동전을 놓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어허.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왜요? 알게 됐습니다. 뭔데요? 뭐냐면 저런 식의 동전을 놓는 행위가 바로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한 일종의 주술 행위다 어머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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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 진짜 설마인데 지금 소름 진짜 완전 소름 끼쳤어요 진짜. 저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다. 저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된 저 미용실 업주분 사장님은 어땠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돈이지? 하고 이제 10원짜리가 쓸 데가 없으니까 한쪽에 모아뒀는데 다음날 또 10원짜리가 있길래 이상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발견했을 때는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놔둔 걸 알게 됐잖아요. 주변 분들한테 이제 물었어요. 가게에 10원짜리가 나온다. 이상하다 하니 고객님들께서 그거 안 좋은 건데 하시면서 이거 정말 나쁜 거고 뭐 가게 망하게 하는 거고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좀 무섭잖아요. 소름 끼치고 누가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했나. 누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계속 머릿속에서 막 궁금하니까 잠도 진짜 좀 설치고. 어머나 진짜 소름이 아직도 지금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게 소름이 아직까지도 지금 가시지 않고 있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저 업주분께서 사장님께서 주변 분들 중에서 특히 알고 지내던 그 무속인 분들한테 여러 물어보셨나 봐요. 저게 저주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거의 카드를 쓰기 때문에
집회는 물론 10원짜리 동전을 볼 기회가 참 없었는데 네. 이 사건으로 좀 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역술인들이 임모아 말하기를 10원짜리 동전은 저주, 아주 나쁜 짓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냥 갖고 와서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몰래 뿌려둔 거잖아요. 어머나. 그런데 더욱더 기이한 거는 이 손님은 초면이래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단골 손님도 아니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록을 한번 살펴봤답니다. 그 기록을 살펴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 통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요?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두고 간 물건이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못 갑니다. 어허. 했고요. 아니 돈을 왜 그렇게 몰래 두고 가셨냐? 했더니 치우면 되죠. 또 했고요. 어허. 나쁜 거 알면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치우면 됩니다. 뭐라? 이거 정말 드라마 대사로도 잘 쓰여지지 않을 내용이어서 저도 정말 끔찍하기만 합니다. 아니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치우면 됩니다. 치우면 돼.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저 10원짜리 동전을 곳곳에 뿌리고 간 사람이 미용실에 다시 왔대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가라 했다며요. 그럼 제가 어떻게 나도 그것까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다 수고해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정부하고 미안하다 하고요. 그럼 됐지요. 특별히 여기서만 정부라고 말하는데 내가 전국으로 이보다 훨씬 더 괜찮거지 내가 했는 사람이에요. 수년간 내가 이렇게 해왔어요. 국회의사당도 내가 가서 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좋은 마음을 어떤 저주를 받아들이니까 안타깝습니다. 말하라고 했으면 내가 진짜 이 자리였으니까 전국에 다 했는데 다 두드려야 됩니다. 저주받게 했으면 내가 그것밖에 받을게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 진짜 모르셨어요? 정말로 난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잘 되기 위해서 아니 자 100번 양보 물론 우리 목사님인 최진문 교수님은 예. 뭐 이런 뭐 행위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무속인들만 또 그리고 저 행위가 뭐 저주다 또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니 일단 저 업주분께서는 미용실 업주분께서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지금 10원짜리 곳곳을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고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무슨 저 사람 말로는 경찰서, 국회의사 곳곳에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당한 얘기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왔던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엄짠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너무 당당한 태도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미용실 사장이 SNS에 본인이 당했던 피해를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어머나.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대구 지역 내 여러 가게, 예를 들면 주변 음식점, 다른 미용실 또는 가방 판매점 네. 이런 데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 가방 판매점에서는요. 고객이 가방을 구입하다가 가방 속에 10원짜리 있는 걸 보고 안 사고 가버려요. 어머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피해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모두 이제 이 미용실 SNS 올린 미용실 이 주인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분은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 손님이 동전을 끼워 넣는 과정에서 미용실 내 여러 뭐 기구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들 이런 게 고장난 게 있나 봐요. 세상에. 이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파손된 거. 현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다른 미용실 주변 음식점 이런 데에도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막 뿌리고 간 행위가 아직 동일인 지금 이 미용실에 동전을 10원짜리 동전을 뿌린 사람과 동일인인지는 아직은 좀 조사를 해봐야 돼. 일단 그분들이 신고는 했다는 거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어쨌든 혹시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없던 걸 해주세요 뭐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혹시 이게 범죄예요? 뭡니까 이게?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지부터 먼저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정황만으로 비춰보면 주거 침입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주거 침입에 관해서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정적 의사만으로 즉 들어오길 바라지 않는다는 마음이 추정된다는 정황만으로는 주거 침입이 성립되기 어렵고 특히나 여기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영업 장소임을 고려하면 더 그러합니다. 또 한 가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지 업무방해는 업무를 직접 방해하거나 손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미용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황은 보이지 않고 다만 고객이 10원의 동전을 보고 가방 판매점에서 가방을 구매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이때는 가방 판매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때는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제는 반대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이상 더 이상은 이 미용실 등에 들러서 10원짜리를 뿌리게 되면 이때는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사안을 두고 누리꾼들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주변에 자기 자식이 미용실 운영하나 영업방해로 고소하자 무조건 사과 받길, 장사 잘 되니까 금전은 뺏어오려고 놔뒀나 보다 등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경찰의 다른 업주분들은 고소를 한 상황이니까 고소고발을 한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좀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행위 자체 행위를 한 건 본인도 인정하니까 이런 행위는 진짜 다른 사람의 영업도 방해할 수 있고 또 일단 기분이 다 나쁘잖아요. 이런 행위로 좀 자제하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참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얘기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기획 실행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네.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자택을 찾아가 봤더니 점집이라는 소식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 현관문 앞에는 제사상에 쓰이는 말린 푸거가 입에 돈을 문 채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와. 제사상에 오르는 잡채와 빨간색 국이 담긴 냄비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아기보살로 불리는 녀석 무속인과 함께 동업해 왔고 노 전 사령관 역시 주민들로부터 보살로 불렸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지난 15일 경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향후 이 사태 전반의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필 수첩이라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뭐 일기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필 수첩이라는 게 뭐 거기서 뭘 저기 담겨 있을까요, 그러면? 경찰이 오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적시된 단어로 우선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해뒀다고 합니다. 또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구체적인 이름도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 특히 NLL, 즉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이 수첩엔 계엄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역술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수첩에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진짜 손글씨로 적은 수첩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일단 내용만 놓고 보면 기가 막혀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대요.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특정 이름이 적혀 있고 수거 대상이란 딱지를 붙였대요. 저 명단에 대해서. 수용 및 처리 방법, 그리고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 물론 최재범 교수님, 네. 실제 이행이 됐는지 여부는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또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저런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수첩에 적었다는 게 정말 진짜 분노할 표현 이제 지점 같아요. 그렇죠. 네. 계엄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얼마나 치밀하게 이 사람들이 준비를 했냐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국회 봉쇄는 뭐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그때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막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그건 봤고요. 또 하나 사람을 대상으로 수거라는 말 씁니다. 수거. 어떻게 수거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물건입니까? 재활용 용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얘기겠죠. 네. 언론인들 본인들한테 반대하거나 비판했던 사람들 다 체포하라 이런 의미가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북방 한계선 NLL이잖아요. 여기서 국지전 도발을 유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계엄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은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상태에서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면 그걸 빌미로 계엄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 배치라든지 이동 경로라든지 어느 부대가 어느에 간다는 이걸 다 적어놨거든요. 이게 수사를 해서 네. 계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계엄 이후에 어떤 부대들이 실제로 동원돼서 어디를 차단하려고 했는지 세세하게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요. 이러한 표현들을 자기 수첩에 적은 사람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에요. 하정은 평론가님,
전 정보사령관이란 얘기는 전역을 했단 얘기잖아요. 그 민간인 신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이런 것을 수첩에 적어서 이른바 햄버거집에서 현역 정보사령관, 그다음에 현역 대령 둘 불러다가 회동해서 이런 거를 지시하고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의혹이 뭐냐면 뭡니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술적인 방식으로 계엄일 타기를 해야 돼. 어느 날 결행한다고 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타길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태를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 택한 뭐 그런 거 이게 지금 뭐 이게 그런 차원의 할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유사한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계엄 두세 달쯤 전에 김영현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 그러니까 김 장관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참 진짜 기가 찹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경찰 진술에서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거 아직 경찰이 공식 수사 브리핑을 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떤 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시청자분들 진짜 기가 차실 것 같아요. 최재범 교수님. 그러니까요. 아니 더 황당한 건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팔자 관상을 근거로 조언을 했다는 그 날짜를. 그러니까 팔자 보고 사주 보고 이래가지고 계엄할 날짜를 찍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아니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점술인인지 뭐 무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이 관상을 보니까 팔자를 보니까 이 날이 좋아 라고 하니까 그 날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잘못 찍었네요. 잘못 찍었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사람이요. 이 근본적으로 이 무술이나 이런 무속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수사받는 경찰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관상이 좋다. 이름이 뭐야? 이런 질문 한다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지금 자기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조사하는 수사하는데. 경찰한테 수사하는 경찰한테 관상이 근데 좋다. 수사관이 관상이 좋으시네. 뭡니까 이름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거?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냥 이런 그 무속증이나 아니면 관상 보는 게 그냥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수사받는 과정에서 할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이 계엄 과정에서도 이런 무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듭니다. 물론 무속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좀 뭐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속 활동을 하는 무술인이란 사람이 점집 운영하는 이런 사람이 계엄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계엄의 실무를 주도했다는 게 지금 믿기지 않고 지금 분노가 치는 곳이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보면 제가 이름도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무속과 관련된 게 뭐냐면 천공, 건진, 무정, 명태균, 노상원 거기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런 본인 스스로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 스스로가 선거 때 손바닥에 왕자를 써갖고 나왔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권은 어떻게 이 무속 정권으로 계속 이어지는가? 심지어는 계엄도 그런 대통령의 운때를 봐가지고 점을 봐서 하는가? 저희들도 참 참담한 심정이죠. 가장 먼저 비슷하게 떠올리는 게 최근 천공이라는 사람이 또 윤 대통령 운이 좋으니까 다시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네. 만약에 어떤 무속에 일정 정도에 의존하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참 창피한 일이고 일단 위험한 일이죠. 듣는 시청자 여러분도 참담하실까요? 지금은 수사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수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이제 사법부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노상원이란 인간이 어디까지 주도했고 어디까지 개입했고 어디까지 실제 혐의가 있는지 저희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어머, 이거 무슨 영화 제목 같은 상황인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쯤에 이혼을 한 두 중년 남녀가 있었는데 네.
이혼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사이가 뭐 완전히 남남이 된 게 아니라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면서 자주 만남을 이어왔던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남녀 커플 중에서 여성이 60대 여성인데 네. 20년 동안 함께 가정 대소사를 해왔지만 사이가 좋은 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여성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었는데 아이고. 그게 뭐냐면 네. 과거에 전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혼하게 됐다. 거기에 대한 앙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던 차에 작년 6월 달에 이 60대 여성이 전 남편이 최근에 과거에 이혼이 원인이 됐던 그 여성하고 연락을 취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60대 여성은 화가 났던 것이고 그래서 한 달쯤 전에 전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 그때 바람 폈던 거 맞지? 라고 화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네. 야외에 있는 굴착기에 네. 60대 여성을 1시간 정도 동안 묶어뒀다가 네? 풀어줬습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진짜. 아까 앵커님이 영화 제목 같다, 그러니까 한 영화의 제목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계속 드라마틱합니다. 진짜요? 네, 60대 여성이 1시간 동안이나 굴착기에 그것도 야외에 있는 굴착기에 어머나 묶여 있었으니 세상에. 얼마나 공포와 뭐 고통에 시달렸겠어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게 남편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럼 복수심과 증오심을 어떻게 풀었을까? 막연하게 전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뭐를 했냐면 무당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자립점이 강합니다. 힘을 키우려고 1년 동안이나 헬스장을 등록해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세상에. 네. 아니 건강 관리로 헬스장 다닌 게 아니라 무슨 복수 때문에 네. 헬스장 다녔다는 건 진짜 권장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네 말씀 이어가 볼까요? 최재문 교수님 온데 보세요. 네. 지금 저 아내분이 심정은 이해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도 물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죠. 의심 때문에 지금 수십 년 전에 헤어진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마음이 증오하면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다시 찾아갑니다. 이 남편이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양식업을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같이 술을 마십니다. 어허. 술을 마시고 나서 과거에 그 사건을 언급을 해요. 굴착기에 나 묶어놨잖아 1시간. 세상에. 당신도 한번 묶어봐. 어머나. 그리고 욕을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계속 욕을 해. 1시간 이상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 해줄게 어머나. 하고 묶입니다. 손을 묶여가지고 굴착기에 묶여요. 설마 했겠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나 좀 풀어줘. 근데 이 여성분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어머나. 당신도 그러니까 전 남편한테 나도 내가 느꼈던 고통을 너도 느껴봐 하면서 풀어주지 않자. 이 남자가 이제 발로 막 차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나. 몸싸움이 발생하게 돼요. 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만약에 손이 풀리면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합니다. 뭔데요? 도구를 이용해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맙니다. 어머나 세상에. 설마 했는데 그 복수심과 증오심이 전 아내분이 가지고 있던 복수심과 증오심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높은 형기 예상됩니다. 실제로 재판부 이 여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 인연을 맺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 전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마약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여러분 혹시 오해는 마세요. 제가 이 여성분의 행동을 범행을 두둔하려는 건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은요. 그런데 혹시 이 여성은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아니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훨씬 전에 나에 대해서 굴착기에 묶고 1시간 동안 묶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 형량에 참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 안 했을까요?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그 이유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사정도 재판부가 참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1시간 동안 묶어둔 그 사안은
전 남편이 실제로 살인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그 일은 마무리된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 보복으로 살인 범행까지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그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징역 17년이면 아마 초범으로 보이는데 초범으로서는 나름 중한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여성분, 이 전분이란 이 여성분은 반드시 정말 참여하고 교도소에서 참여하고 정말 평생 석고되어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돈 내고 국물 드세요. 아, 요즘 같은 날 따뜻한 국물 너무너무 땡기는데, 근데 이건 허주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돈 내고 국물 사 먹지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음식점에서 파는 탕 요리라든가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돈을 내고 주문을 해서 먹어야겠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서비스 국물이라고 생각되는 3대 국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볶음밥에 딸려 나오는 짬뽕 국물. 와, 대박 사건 맛있죠? 두 번째 분식집 김밥을 사 먹을 때 나오는 유부 국물. 와, 대박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물이 바로 전 국민의 어묵 국물입니다. 와, 이건 진짜 초대박이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어묵 사 먹을 때 이렇게 어묵 하나 딱 꼬지 먹고 그리고 국물 한 번만 더 주세요 해서 종이컵에 그거 따뜻하게 손에 맞아요. 잡고 호호 불면서 가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배고파. 아이고, 배고프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국물 한 번 더 주세요를 돈 내고 사 드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만원짜리도 아니야. 허주면은 뭐 이렇게 농담도 하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어묵 국물도 돈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바로 저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뭐예요, 이게? 어묵 국물 가격이 적힌 공지물인데요. 보세요. 종이컵 한 컵에는 100원, 국물만 한 컵에는 500원, 포장비 500원. 뭐나? 이렇게 해서 포장비까지 추가로 붙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묵을 사 먹을 때는 100원에 한 컵을 더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묵 사 먹지 않고 국물만 사 먹을 때는 한 컵에 500원의 국물을 팔겠다는 거예요. 어머나. 어묵 국물의 유료화 소식에 전 국민이 마음이 씁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저 안내판, 저걸 가격표로 해야 되나요? 저 안내판을 내건 저 어묵집 사장님도 이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저분을 뭐라고 탓할 수는 없겠지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저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어묵을 저거 모르시고 가셨던 단골 손님들은 한번 먹을게도 이거 보세요. 이거 가격표 안 보여요?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머 세상에. 근데 뭐 다른 음식의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더 달라 그러면 이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한겨울에 정말 필수 식품이라고 해서 어묵타니까 더 민감하게 간 것 야. 같은데요. 저 가격표를 보고 굉장히 의견이 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네. 야박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분들은요. 네. 길거리에서 국물 한 컵에 500원이라니 야. 이게 좀 심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고요. 남으면 버리는 국물 아니냐? 이건 인류애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거국적으로 우주적으로 맞아요. 이런 또 불편한 말씀하셨고 야박함을 강조하시네요. 네. 네. 반면에 이해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그래요? 많았어요. 네네. 다짜고짜 국물만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아, 그런 분이 계세요? 어묵을 안 사 드시고? 아니 가끔 춥다고 드시는 분들 저도 어묵 하나 꼬치하고 네. 국물 자꾸 리필해서 먹었던 어묵 하나 드시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아니, 네네네. 어쨌든 아무튼 네네네. 국물만 먹고 싶을 때 아하. 어묵 안 먹고 오히려 요거 있어서 훨씬 더 편하다. 뭐 오히려 좋다는 분도 있었고요. 네.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외국에 살다 온 외국에 갔을 때 한식당을 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냐? 특히 뭐 동남아의 식당이 맛있더라고 한식당 했더니 그분들이 주인이 하신 말씀이 일단 재료비가 너무 싸고 인건비가 싸서 아주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본주의 사회의 돈이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른 상황에서 어묵탕이 저렇게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저 안내판을 내건 어묵집 사장님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겠죠. 근데 어쨌든 물가가 오르니 고육지책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선택의 몫으로 넘어간 거예요. 과연 저 집을 가느냐? 아니면 저 안내판이 없는 다른 집으로 가느냐? 선택의 문제에 사로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숫자 100이라는 거에 또 한 번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뭘까요? 왜 서울시나 뭐 이런 도심에서 네. 공원들에서 비둘기한테 먹이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수도 왜요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지금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이거를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뭐 서울시 있는 한강공원 11곳, 광화문 광장, 서울숲, 월드컵 공원 등등등 네. 이런 곳에서 지금 뭐 유해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지 말아라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 2월까지 안을 확정해서 올해 2월까지 안을 확정해서 내년 3월부터 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이제 올해 지금은 12월이니까 이제 다 갔죠. 네네. 네. 왜냐면 하재근 평론가님이 지금 2024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 금지 구역을 확정해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매기겠다는 건데 박성매 변호사님 사실 길거리 지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혹시 나보다 더 잘 먹냐 비둘기들 이 닭둘기들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네.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유해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들입니다. 우선 장기간에 걸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가 포함되고 어머나. 또 일부 지역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서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도 포함됩니다. 먹이를 주다 적발될 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이고 두 번째 적발되면 50만 원인데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무려 100만 원에 이릅니다. 야, 근데 금액도 금액인데 아니 근데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일각에서 이제 저걸 보시면서 아까 뭐 인류애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앞선 사연에 저 동물들한테 이제 가끔 자주 먹이 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꼭 부과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네, 민원이 너무 많이 얼마나 늘어났냐면요. 2020년 당시에는 민원이 667건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2023년에 1,432건. 어머나. 약 한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3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등도 과태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외국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줬을 때 벌금을 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지금 예를 들면 홍콩은 5,000 홍콩 달러. 야, 우리나라는 85만 원이고요. 어머나, 세네요. 싱가포르는 500 싱가포르 달러인데 이게 53만 원 정도 되고요. 어머나. 이탈리아, 영국은 주요 관광지를 찍어서 규제를 하는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산마르코스 광장은 500유로 약 75만 원, 영국 런던 트레팔카 광장은 50파운드 약 9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뭔가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특히 이 길 가다가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다니면 기겁을 기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비둘기가 유해 환경 조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타고 먹이를 안 주자니 또 찜찜해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묵 국물에 100원이나 비둘기 모이 줄 때 과태료 100만 원이나 참 기가 막힌 100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자, 분위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데 이거 대박 사건 이거 레알일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우리나라 정계 재계 인사를 통틀어서 최초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만난 거?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인, 정부 인사, 재계 인사 통틀어서 지금 정용진 회장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야. 어디서 만났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저택이라고 네. 집이 있어요. 네네. 엄청난 대저택인데 아하. 여기까지 직접 가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저긴가 봐요. 만났다는. 아이고 넓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러라고 저택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취임을 앞두고 인수팀을 가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 캠프라고 볼 수 있는 그래요? 곳이거든요. 네. 여기 뭐 관련 인수팀 관계자들이 다 머무르고 있고 특히 일론 머스크 핵심으로 떠오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도 여기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정권 인수에 대해서 이 밑그림을 짜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정용진 회장이 머무르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여러 주제에 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깊은 대화도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까지 만나서 인사도 나눴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하재근 평론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정용진 회장이 정재계 인사를 통틀어 트럼프 당선인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났는데 혹시 두 사람이 인별그램 친구야? 서로 마파라는 관계 어떻게 만났지? 막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하고 친구는 아니고 네.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하고 정영진 회장이 친구라는 아, 거예요. 그래요? 정영진 회장이 68년생이고 네.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는 77년생이라서 어허. 연배는 좀 다르거든요. 네. 다른데 어떻게 친해졌냐면 한 5년쯤 전에 어떤 유력 인사가 미국 뉴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게 만났는데 서로 개신교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아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네. 가까워져서 정영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한테 브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형제, 형제. 브로. 트럼프 주니어는 정영진 회장을 그 이니셜 YJ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시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아하. 남자끼리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는다는 건 좀 힘든 일인데 네.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올해만 벌써 4번 만났다고 하는데 네. 근데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진영의 핵심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알려졌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 쉽지 않은 인연인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것 같아요. 정황상. 그런데 박성호 변호사님 궁금한 건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를 통틀어 1호로 만난 트럼프 당선인 정용진 회장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네? 트럼프 당선인이 특별히 한국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없었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이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하. 다만 트럼프 측근들과 만나서는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우리는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정 회장은 내년 1월 열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참석 연락을 받은 바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취임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정재계 인사를 통틀어 유인경 평론가님 보세요. 정재계 인사를 통틀어서 뭐 1호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때문에 앞서 이제 정용진 회장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트럼프 당선인과 왜 한국에 지금 처한 상황 같은 거 이런 거 얘기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몹시 궁금하죠. 더구나 그 트럼프 주니어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장자이고 그래요. 저 주니어의 부인도 지금 뭐 엄청난 그 파워우먼으로 네. 떠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연설에도 나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앵커 출신이거든요. 네네. 변호사이자. 그래서 아마 다른 정치나 이런 거보다 몇 년간 우정을 지속했던 정용진 회장을 통해서 네. 내밀한 얘기를 아마 나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내년이 을사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을사조약 상황처럼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중국, 러시아, 미국이 정말 이렇게 해서 핵심에 있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을 통해서 정치인이 아닌 재계.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이고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현실 경제를 더 알기 위해서라도 초대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은 내년 1월 20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제 정식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 그때도 혹시 정용진 회장이 정부 초청 사절단에 들어갈지 그것도 관심인데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